15번부터 보죠. 소유의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정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그 자주점유 추정은 일반 사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모두 다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2번. 점유자가 상대방에게 그 목적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봤던 매수제의 사건이죠. 당신이 돈 내고 사라 이렇게 내가 사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타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3번.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자,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것처럼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이라는 것은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고 조심하실 점은 상속은 절대로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옳은 지문이고 4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타주 점유가 된다. 그렇죠?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인도 의무가 생긴 거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 타주로 바뀌고 그럼 같은 취지의 판례로 우리가 시험에서 나왔던 건 뭐였냐면 매도된 부동산이 있었죠.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대금을 받으면 이제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목적물을 인도해줘야죠. 그러면 타주로 바뀌고 또 뭐 있었어요? 경락된 부동산이 있었죠. 경락이 되면 이제 자기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해줘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라고 했죠. 일단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해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가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왜 타주냐면 임차인은 객관적으로 남의 걸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소유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내심으로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주로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나온 것처럼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지금 나온 것처럼 뭐가 생기면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타주가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봤던 판례가 뭐 있었냐면 매도된 부동산. 자기 거면 자주점인데 매도하고 돈 받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죠. 인도 의무가 생기니까. 또 지금 보신 경락된 부동산. 또 지금 나온 해제된 부동산. 이 세 가지 판례는 전부 다 인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주로 바뀌는 거고 두 번째로 조심하시라는 게 있었는데 점유자가 소송에서 진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을 때 타주로 바뀌는 건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경우에요? 소유자가 한 경우에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얘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점유자가 패소했다. 이렇게 되면 타주로 전환돼요. 언제 전환돼요? 패소 판결 시. 그러니까 판결 확정 시요. 패소 판결 확정 시. 소재기에 바뀌는 건 뭐예요? 선의. 맨날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요? 소재기시고. 둘 다 시옷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재기시고. 소유자가 점유자로 바뀌는 건 소재기시가 아니라 패소 판결 확정시고. 근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졌다.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죠.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지금 나온 것처럼 둘 중에 하나.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뭘 한 경우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5번. 답은 5번인데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를 격려받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조합의 점유는 타주가 아니라 자주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신탁법상의 신탁이었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타주점이에요. 명의신탁은. 근데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이 되면 대내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죠. 답은 5번이고 16번 틀린 거 찾는 건데 기억을 보시면 악의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멸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선의자에게만 있죠. 악의점유자는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하실 점은 대가 보상의 문제인데요. 대가 보상은 악의점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악의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가 보상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의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니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된 때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선의이면서 자주죠. 그럼 얼만큼 배상이냐면 현존이익 배상. 니에는 옳은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모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뭐가 틀렸어요? 모든.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고 리을.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는 선악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역시 틀렸죠? 누구에게 못한다 그랬어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하는 거고요. 악의자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미음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 얘가 간접 점유자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침탈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은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하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냐면 자신에게. 그래서 미음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죠. 17번 보시죠. 부합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부동산 소유자고요. 가격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2번.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번은 지난 회차에서도 언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되고요.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다. 건물은 언제나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4번.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교했던 건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고 5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이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5번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지난주에 뭐 예고도 했죠. 예.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면 사용 수익권이 전면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에게 있는 거지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소유자의 승낙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교했던 판례는 뭐 있었어요?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죠. 토지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요 임차권자가 자유롭게 임차권을 양도 처분할 권한이 없죠. 누구 동의를 얻어야 돼요? 소유,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면 토지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 승낙을 얻었어야 돼요? 소유자 승낙을 얻었어야 되는 거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승낙이 필요한 거지 토지 소유자 승낙이 아니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18번 A 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과 병이 각각 5분의 1씩 지분을 갖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은 과반수 지분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갑은 A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OX요? 배타적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만큼 있으면 돼요? 과반수. 그러면 갑은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을과 병이 피해를 입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A 토지에 대해 정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을은 단독으로 정에게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고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누구 명의라고 되어 있냐면 정명의. 그러니까 정명의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제3자. 그럼 얘는 지분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만큼의 말소냐면 전부 말소. 근데 이 판례랑 비교하시라고 한 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모두 다 해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지분은 유효한 등기니까. 3번 A 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 병은 단독으로 A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런 말 나오면 언제나 지분 범위,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면 틀리겠고요.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언제나 자기 지분 범위만 가능한 것이고 4번 병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맞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을이 A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갑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분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그로써 분할 절차로 들어가는 거야. 승낙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지. 자, 19번 보시죠. 지상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기억을 보면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기억은 틀렸죠.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상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고 도중에 지상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분리양도할 수 있죠. 그럼 분리양도 돼버리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니은은 맞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그래서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을 지었다.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뿐 아니라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것이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지상권에 있어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 가지고 대항하려면 등기가 됐어야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갑이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혔어요. 지상권을. 근데 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기겠어요? 저당권자.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바로 소멸되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소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얘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주고 그리고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하게 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시험에 예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에. 틀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난번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례에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는 즉시 소멸한다라고 나왔어요.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얘한테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리을은 그 얘기고요. 미음 보시죠.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로써 법정이상권도 취득하게 된다. 미음은 틀렸죠. 미음은 어떤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법정이상권이 붙은 건물을 뭐 했대요? 매도했대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바로 법정이상권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사례에서 이 건물이 경락을 받았다. 그럼 경락을 받았다면 제3자는 그로써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 OX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경매는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만 일반 양도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였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경락인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경매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인데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병은 이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했는데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지상권자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얘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을과 병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다. OX예요. 을과 병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다. 뭐가 틀렸어요? 을은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을은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지만 얘는 등기 안 하면 지상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병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당신 아직 지상권 없으니까 내 땅이야. 건물 철거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죠. 신의 측 위반이고. 그런데 건물 철거를 구할 수는 없어도 얘한테 지료에 대한 뭘 청구할 수는 있어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냐면 두 사람 사이에 건물 소유권의 이전 합의를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주된 권리를 넘겨주기로 계약한 거니까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같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속에 어떤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이전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합의한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줄 의무자인데 얘한테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이제 등기해야 되는데요. 등기 어떻게 해요? 이 상대방은 갑이 아니라 을이죠. 을한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상권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설정 등기 청구해야죠. 근데 얘는 이미 손 떠났다고 안 하면 병은 을을 대위에서 일단 을 앞으로 지상권에 설정 등기를 하게 하고 설정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죠. 기억나시죠? 예, 중요한 판례였고. 그래서 답은 옳은 지문은 4번이죠.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고요. 20번. 관습상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상에다 괄호를 한 이유는 두 가지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하고 366조 있잖아요. 근데 366조는 그냥 뭐라고도 부르냐면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면 366조를 말하는 거예요. 1번.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압류 또는 감주. 이게 1번 지금 나온 매각대금 완납 시가 폐기된 판례, 종전 판례 입장이고 이 판례가 폐기되고 압류 또는 가압류 시로 바뀌었죠. 근데 관련 판례로 본 게 뭐냐면 이 압류, 가압류 시가 기준인데 여기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었다.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었다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때는 저당권이 기준이 된다고 했고 2번. 2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원인무효. 원인무효란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뭐예요? 합동판례요. 합동판례.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합동되었다라고 하면 언제가 기준이에요? 구건물,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하고 4번. 4번도 첫 단어가 뭐야? 건물 공유자 1인. 이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고 했죠. 맞고 5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게 인정 안 되는 것들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어떤 거 먼저 생각나세요?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에 어쩌고 이러면 무조건 인정 안 한다고 했고 또 인정 안 하는 거 뭐 있었어요? 함께. 뭘 함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그 다음 또 중요하죠. 뭐만? 토지만, 대지만 등기해 주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했던 판례가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 신축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합동. 종전에 있는 건물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있는 건물과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신건물이 만들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신건물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 자, 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된 사건이 있었죠.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건물 등기부에 멸실되었다고 기록이 되면서 건물 등기부가 폐쇄가 됐어요. 자, 이 경우에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한다라고 했죠. 자,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동일인이잖아요. 동일이면 한쪽에 달리든 양쪽에 달리든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그럼 철거하면 뭐가 되지요? 나되지. 그리고 나중에 신축한 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일괄 경매만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에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기록되면서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없어진 거예요? 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써있는 말은 하나만 한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하나요? 하죠. 결정적으로 안 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등기부에 멸실이 기록되고 폐쇄가 됐다고 해서 이 그림이랑 전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또 지금 나온 원인무효. 동일인 소유가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읽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인정 안 되고요. 또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해주지 않고, 또 토지공유 사건에서 지분을 팔았다. 지분 전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비교되는 판례가 토지공유가 아니라 지금 뭐 나왔어요? 건물 공유자. 건물 공유자 1인 이런 말 나오면 이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들이니까 이 정도 내용들은 핵심 위주로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죠. 21번 지역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은 독립한 용익물권이므로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도 가능하다. 절대 안 돼요. 지역권의 분리양도는 절대 안 되고. 2번 지역권은 한필 토지 일부를 요역지로 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부가 될 수 있는 건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죠. 3번도 뭐 틀렸죠. 3번은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반환 청구.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도 틀렸고. 4번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 OX.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권, 전세권 이걸 취득해서 들어온 사람이 기존의 지역권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기존의 지역권이 없으면 직접 자기가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작년 시험에 그게 나왔죠.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만 수요 취득할 수 있다. 이 질문 나왔어요. OX에? 틀려. 꼭 소유자만 하는 거 아니고 얘네들도 행사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5번은 뭐 지난주에 다 봤던 내용이죠. 취득이라는 건 한 사람만 취득해도 전부 다 갖는 거고, 소멸이라는 것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고 22번. 전세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 1번 바로 틀렸죠? 전세권에서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죠. 2번.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등기 없이 소멸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하게 된다고 했죠. 3번. 전세권자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안 돼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전세금 지급이죠. 반드시 현실로 지급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 5번.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에 한하는 게 법정갱신하고 최단기간 1년, 최단기간 1년도 토지 전세권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과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23번 유치권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막 길게 써 있어요. 1번. 안 보고 싶죠? 근데 어떤 단어는 보셔야 돼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이 말 나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지금 나오는 매매대금, 매수자금 이런 것들이죠. 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번도 뭐 지난 회차에도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경락인에 대해서 인도 거절은 돼도 돈 갚으라고는 못하죠. 왜냐하면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3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채권이 공사대금. 또 뭐 있었어요? 비용. 필요비 유익비죠. 비용도 목적물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공사대금 그리고 비용 상환 채권 또 수리비. 수리비도 그 물건을 고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물건의 점유 전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번은 틀렸죠.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 있으면 되지 점유하고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 점유 도중에 채권을 취득하든 그건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갑소유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더라도 갑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번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었어요. 유치권자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선관주 의무, 남의 거니까 선관주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용되어 담보 제공 하다 걸리면 소멸해요. 근데 어떤 사용은 돼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판례가 지금 이 사건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해 준 사건이죠. 공사업자가 주택을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멸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짜로 쓰는 건 아니니까 뭐는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5번 보존에 필요한 사유에 관한 판례고요. 24번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갑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친구 을 소유 부동산에 A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 지금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A가 채권자고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갑이 이걸 담보하려고 친구 부동산에 저당 잡힌 거예요. 그러면 친구 을은 뭐라고 부를까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1번. 을이 A에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경우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이 아니라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누가 갚으니까요? 물상.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 변제지만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2번. 을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A는 물상대위 규정에 따라 을이 받을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상대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남아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한 경우에. 소멸감소잖아요. 그러면 저당 달린 건물이 매매가 되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2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것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할 때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것이지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물상대위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게 매매대금. 매매하고 나온 매매대금. 그러면 매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저당권이 소멸한 거예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저당 달린 부동산을 임대차 했어요. 차입니다. 차임. 그럼 저당 달린 부동산을 임대차 했을 때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서 이를 압류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저당 달린 건물이 임대차 됐다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저당 달린 부동산이 협의 취득되어서 보상금이 나왔다. 저당 달린 부동산이 협의 취득되어 보상금이 나왔다. 물상대위 돼야 안 돼? 지금 왠지 안 되는 거 쭉 적는 분위기죠? 다 안 돼요. 물상대위 안 돼.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잖아요. 수용되었다. 공용징수되어 나온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돼요. 왜냐하면 공용징수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용징수가 아니라 수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협의취득. 협의취득된 건 민법상, 사법상의 매매와 같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저당권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경매 실행해야지 여기에 대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계속 볼게요. 답은 뭐 간단하게 2번.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될 수 없다. 3번. 갑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저당권자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고. 4번. 갑이 변제하였다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 변제시야. 변제시. 부종성에 따라서 채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고. 5번. 위 부동산이 토지 수용된 경우 A는 물상대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수용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나와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협의 취득되었다 이러면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25번 보시죠. 근저당에서 틀린 것인데 1번. 근저당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최고액, 근저당의 취지, 채무자 이런 건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비교에서 자주 나왔던 건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그렇죠? 이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언제 확정해요? 신청시고
후순위자가 신청하면 매각대금 안 납시고 3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 일부가 대의변제된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죠?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채권이 증감 변동하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근저당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채권 양도로 근저당권이 따라가려면 언제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확정된 이후.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의 증감 변동이 없죠? 그럼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일반 저당, 보통 저당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가는 거죠. 그 얘기고. 3번은 그 얘기고 4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원본 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도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요. 그 확정이 되면 기본 계약에서 증가된 부분은 담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채권액이 막 이렇게 증감 변동하다가 여기서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채권이 확정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보통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야 내가 한 달간 외상 물건 더 대줄게 라고 해가지고 액수를 좀 늘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담보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된 이후에 기본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은 담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이 판례는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의 채권이 확정됐다면 이 지연이자는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어디 범위 내에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은 더 이상 담보가 안 되지만 4번 조심하시고요. 5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그렇죠? 26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 건물과 B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옳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저당. 우리 특수저당이라고 하면 두 개잖아요. 근저당 아니면 공동저당. 1번 동시배당에 있어서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번 틀렸죠. 후순위자가 없어도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사례가 갑을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갑이 공동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갑의 배당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는데 동시배당은 얘랑 한꺼번에 배당에 붙이는 거예요. 경매에서. 그러면 얘가 1억 5천만 원을 각각 A와 B에서 얼마씩 배당을 받느냐.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매대가. 그럼 예를 들어 이게 2억 원이고 이게 1억 원이면 이 갑은 A, B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는 거야. 2대 1이니까 여기서 1억, 여기서 5천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게 동시배당이죠. 그러면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것은 후순위자가 없을 때만 적용해요? 있어도 적용해요? 있어도. 후순위자가 없어도 일반 채권자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막 받아가면 안 되고요. 경매대가에 비례할 것. 이게 동시배당이고 그럼 후순위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병과 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시배당 했을 때는 경매대가 비례하고 남는 거 밑에 애들이 내려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 갑이 이시배당을 선택합니다.
A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해요. 그럼 얘는 얼마를 배당받아요? 전부 받아가죠. 동시 배당을 할지 20 배당을 할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병 입장에서는 갑이 동시 배당했더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남는 돈 1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20 배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면 얘가 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항 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후순위자, 차순위자가 동시배당 시 선순위자가 받을 거, 여기서 원래 5천만 원 받아가야죠. 근데 다 받아갔으니 갑은 더 이상 5천만 원 받아갈 필요가 없죠. 누가 대신 받아가요? 병이 대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시배당하면 경매대가 비례, 20배당하면 차순위자가 선순위자가 동시배당 시 받아갈 것을 대위하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둘 다 누구 소유일 때? 채무자 소유일 때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 물상보증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담보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경매대가 비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채무자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물상보증인 거면 경매대가 비례한다는 1항 규정은 적용 안 하고요. 어디서 먼저? 채무자 건물에서 전액 배당하고 부족할 때만 보증인 건물에 들어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20배당이죠. 갑이 채무자 건물을 20배당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 쪽의 후순위자가 보증인 건물에 대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빌린 돈 자기 건물로 갚았으니 더 이상 보증인에게는 찝적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물상보증인 건물을 20배당 했다. 그럼 물상보증인 쪽에서는 채무자 건물에 행사할 수 있죠. 얘는 누구 돈을 갚아준 거야? 자기 건물로 채무자 돈을 갚아줬으니까 보증인 쪽에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셨고, 2번. 비건물의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동시배당 시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비건물이 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 거라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경매대가 비례한다는 부담 안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때 누가 먼저 책임지라고요? 채무자가. 그렇죠? 그 얘기고. 3번.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을은 A 건물과 B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20배당. 동시배당은 둘 다 하는 거고 20배당은 하나만 하는 거죠. 틀렸고. 4번. A 건물의 경매 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에 A 건물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A 건물과 B 건물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을이 B 건물로부터 변제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을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야? 20배당에 관한 법률 규정이죠. 4번은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번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얘가 20배당하면 요 차순위자가 동시배당 시 갑이 받아갈 것을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5번에 보면 4의 법리, 지금 방금 본 이 법리는 비건물이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채무자 건물이면 채무자 건물을 20배당 했을 때는 보증인 건물에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자, 27번 하나만 보고 쉴게요. 약관 규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약관이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약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고요. 만약에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모든 조항을 명시 설명하라는 건 아니죠. 고객의 이해관계 중요한 사항만 명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나오죠.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한한다. 3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이라도 그것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설명해야 한다. 3번이 틀렸죠?
약관 규제법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고객이 잘 알고 있다. 고객이 이미 알고 있으면 해줄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약관이 이미 법령에 규정이 되어서 이 약관은 법령을 부연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는 면제된다라는 게 판례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지금 나오는 이 형태, 이게 한번 이런 유사하게 지출이 됐는데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것이라면 설명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원래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만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알고 있거나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고객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사업자가 고객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요. 고객이 나 몰랐어요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4번. 약관 조항이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니까 민법과 반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민법에서는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전부 무효인데 약관규제법은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5번. 약관은 신의 측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5번은 설마 5번 찍은 분 없죠? 네. 우리 시험에 한번 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지 고객마다 개별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보죠.